자, 한 주간 대한민국에 있었던 일들 다양한 시선으로 이야기합니다. 시사건건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홀수영 정진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여왕의 신복님, 카스맨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왕의 신복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카스맨입니다. 저 여왕의 신복님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습니까? 지금 어떤 분의 논문 때문에 난리인데 지금 제 논문이 망할 위기예요. 그래서 남 논문 신경 쓸 시간이 없어요, 사실. 카스맨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20일간 독박육아? 거의 혼자서 애를 키우다시피 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행복하셨겠네. 이제 오늘 끝났어요. 그래서 네. 네, 굉장히 피곤한 상태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시사건건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 TV를 켜면 물론 방금 전에 따끈따끈한 지소미아 파기 네. 뉴스가 떴지만 네. 오늘 첫 번째 이슈로 준비한 건 조국. 그렇죠. 조국의 딸내미. 아주 아니, 뜨끈뜨끈합니다. 아니 그냥 조국 장관 후보자 이야기만 나왔으면 그냥 저도 굳이 이렇게까지 팔 필요가 없는데 그렇죠. 왜 하필 따님이 의전을 가서 거기서 의학 논문을 썼냐고요. 제가 피할 수도 없잖아요, 이 주제는. 그렇죠. 예. 사실은 이 의대 관련된 이슈다 보니까 의대에 심지어 논문 관련된 거, 연구 관련된 거니까 이거는 뭐 저의 생업이랑 완전히 붙어 있는 거니 뭐 도망갈 수도 없고. 자, 그래서 이거를 할까 말까. 저 너무 고민했어요. 네, 할까 네. 말까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자, 일단은 그래도 네, 일단 해야겠다라고 하셔서 준비를 해주셨는데 네, 한번 이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이 같은 이 어떻게 보면 뭐라고 그래야 되나? 나와바리밖에 생각이 안 나지? 연구자라고 그러니까 연구자. 업자. 업자. 여기에 이제 다 논문 업자. 이게 걸쳐 있는 분으로서 심지어 고대. 고대. 네.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정확한 정보나 디테일한 걸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일단 제가 밑밥을 몇 개 깔겠습니다. 네. 밑밥을 깔아야 돼요. 네, 저는 기본적으로 네, 그분이 추진하시려고 하시는 네, 사법개혁의 취지와 그 다음에 의미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합니다. 조국이라는 네, 인물. 조국이라는 네. 인물이 하시려고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어쨌든 그렇죠.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하고 과거에는 이분 자체도 제가 평가를 굉장히 좋게 했었어요. 근데 사실 근데 이분에 대한 평가는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네. 저는 한 1년 전부터는 많이 돌아선 상태였습니다. 많이 돌아선 상태였는데 어쨌거나 저는 이제 오늘은 딱 의학 논문 거기에 대한 이해를 좀 집중적으로 하려고 해요. 근데 다른 것들은 아직 다 뭐 의혹 단계고 그 다음에 확정된 건 아니니까 정확하게 딱 팩트, 정말 지금 우리가 알려진 팩트는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딸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의학 논문을 썼다. 일저자로. 네. 그거는 그냥 논문이 출판되어 있으니까 너무 그렇죠. 확정적인 사실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고기를 기반으로 좀 출발을 해보려고 해요. 굉장히 좋습니다. 천천히. 좋습니다. 요거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거 요즘에 저도 뉴스를 이렇게 보면 다 거의 이게 워낙에 이슈가 세다 보니까 단발성으로 계속 쏟아내요. 그러니까 뉴스를 보다 보면 조국 관련된 뉴스를 보다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설사다. 이거를 좀 묵직하게 준비해가지고 툭 떨어뜨려야 되는데 야 설사를 와르르 쏟아내니까 이게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 지금 인터넷 글 보면 양파가 설명이 필요하다. 너무 까도 계속 나오니까 이건 양파가 오히려 설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거의 그 정도인데 근데 네. 지금 나오는 다른 뭐 인턴십이나 다른 것들은 이미 차차 이제 더 있으면 진행이 되겠죠. 근데 네네네. 지금 확실한 건 이미 그 따님이 의학 논문을 일저자로 쓴 거는 이미 뭐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나와 그래서 있는 현실 그거에 사실이니까. 대해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현직 의대에서 일하고 있고 네. 논문 쓰는 게 주업입니다. 네. 저는 항상 논문을 쓰고 있고 오늘도 여기 오기 전까지 논문을 쓰다 왔고 지금도 계속 이제 논문을 폰으로 계속 보고 있었고 네. 내일도 볼 거예요. 네. 근데 이 논문이라는 의미 자체를 지금 오늘 또 오다 보니까 페북에 경기도 이재정 교육감이 네. 그거 에세이 아니냐.
에세이는 써도 된다 이런 페북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근데 이재정 교육감도 교수하셨거든요. 아니에요? 네, 문과 교수하셨거든요. 문과 논문은 약간 에세이 같은 느낌이 그렇죠. 들거든요. 근데 이게 도대체 문과는 아니고 철학과 논문은 약간 그런 느낌. 도대체 교직자가 연구자가 논문을 뭐라고 생각하길래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냐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네네네. 그 저희 연구자 특히 의학이나 이제 이공계 과학자들에서의 논문은 전부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렇죠. 자기 인생의 전부예요. 네. 이게 과학자로서 우리가 과학자는 새로운 발견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지식에서 거인의 위에 올라서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새로운 지식을 밝혀내는 사람인데 그 지식을 밝혀내는 수단이 논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내가 무슨 발견을 했다. 그거를 알려주는 수단이 논문입니다. 그래서 논문은 과학자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뭐 이렇게 문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경영 쪽도 좀 약간 다르지 않나요? 근데 논문의 어떤 네. 근데 저는 이제 철학 전공이니까 철학과의 논문은 사실은 본인의 주관적인 생각들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정 교육감이 약간 이쪽 계통이 아닐까? 제 생각에는 그것보다는 기본적으로 문과 쪽 논문은 좀 더 양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을 논문이라는 형태로 나타내려면 일단 여러 가지 상상이나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 합리화를 시키는 과정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철학과 그런 논문은 100쪽 넘어가고 이런 거 우습거든요. 그런데 과학 쪽은 그 논문이 좀 더 많이 나옵니다, 사실. 그러니까 문과 쪽의 논문들은 그 논문을 내는 빈도도 과학 쪽 이공계에 비해서는 훨씬 좀 적고 그리고 하나의 논문을 낼 때 좀 여러 가지 이렇게 훑어보고 내야 되는 그런 게 많은데 네. 사실 이공계 쪽은 어느 정도 그 기술의 발전이 굉장히 이제 스피디하게 진행이 된다고 볼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기존의 그 기본 백그라운드는 다 있다고 가정을 하고 거기다 추가로 되는 것들을 빠르게 붙여나가는 식으로 이제 논문이 출판이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 논문 같은 경우에도 6페이지인가 얼마 그렇게 양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그분이 그 이공계 논문 시스템이 어떤 건지 이제 잘 모르기 때문에 이거 6장밖에 안 되는 에세이네라고 좀 제가 생각했을 땐 좀 잘못된 얘기를 한 거죠. 그래도 네. 교수하셨고 총장하셨고 교육감 하시면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되는데 어쨌거나 그렇죠. 그건 이제 네. 오늘 그래서 그렇죠. 페북에서 댓글 폭격을 받고 있습니다. 페북 올린 지 2시간 만에 지금 댓글이 3,000개가 넘어갔어요. 오. 지금 페북인데. 그거는 SNS 스타. SNS 스타. 그거는 교수님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제 울분을 토하면서 이제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형 네. 이재정 카톡 같은 교육감은 페이스북 말고 인스타에 올렸어야지. 좋아요가. 저희밖에. DM이 엄청 왔겠죠. 근데 이제 다시 또 논문 이야기로 돌아가면 그래서 이제 논문이라고 하면 대부분 저자가 존재합니다. 저자가 그렇죠. 존재하는데 우리가 논문에서는 저자가 위에 제목이 있고 그다음에 저자가 표시가 되는데 그 저자가 될 수 있는 나름의 규칙이 있어요. 그걸 어서십이라고 하고 우리나라 말로는 저자됨, 그러니까 저자가 될 수 있는 자격 네. 그런 걸로 저희가 번역을 하는 거죠. 근데 논문은 요즘에는 혼자 쓰는 논문은 거의 없습니다. 요즘엔 특히 과학 쪽 논문들은 너무나 실험이 어렵고 복잡하고 그다음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적으면 3명, 4명, 그다음에 많으면 4,000명짜리 논문도 있고 6,000명짜리 논문도 있어요. 저자가. 근데 그거는 저자가 어느 식으로 다 기여를 할 수 있고 이제 어느 정도 자격을 갖춘 사람들만 저자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국제 협회나 아니면 학술지 편집자 협의회 이런 데서 자격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규정을 가져놨어요. 규정이 있어요. 네네. 첫 번째가 주도적으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거나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실험을 수행을 하거나 그 다음에 자기가 원고를 직접 쓰거나 그 다음에 이 모든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거나 근데 이게 오어가 아니에요. 엔드예요. 실험도 수행하고 원고도 쓰고 아이디어도 내고 연구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저자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저자이든 뭐든 간에. 근데 그게 저자들이고 근데 저자들도 그 안에서 순서가 있죠. 그렇죠. 순서가 있는데 대부분은 제일 처음에 있는 저자랑 제일 끝에 있는 저자가 제일 중요한 저자들이에요. 아 그래요? 제일 처음에 있는 저자는 1저자라고 해서 대부분 이제 우리가 참고 문헌을 인용을 할 때
무슨 카스맨 등 몇인이라고 할 때 카스맨이라는 게 첫 번째 있는 사람 이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있는 사람은 일저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저자는 대부분 어떤 개념이냐 하면 그 원고를 주도적으로 작성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팀 과제에서 팀장 아니에요? 그렇진 않고요. 네, 아, 그래요? 팀장은 아니고 팀장은 아니고 독박 쓴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해서 팀 과제의 독박. 뭐 조원 중에 에이스. 조원 중에 이런 에이스. 느낌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고 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저자를 교신 저자라고 합니다. 네. 교신 저자라고 하는데 교신 저자는 그 원고랑 연구 전체의 총괄 책임을 지는 사람이에요. 아, 맨 마지막이 더 중요한 사람이네요. 맨 마지막이 그 원고 전체를 책임지는 사람. 예를 들어서 아이디어를 내고 펀드를 따온 제일 높은 교수님. 그런 사람들이 교신 저자로 들어가는 겁니다. 앞에 안 들어가고 뒤에 들어가는 그래서 거구나. 제가 이제 그 학교에 교직을 가지기 전에는 저는 항상 일저자였죠, 대부분. 근데 제가 학교에 교직을 가지고 나서부터 이제 교신 저자로 가는 횟수가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있는 저자랑 제일 끝에 있는 저자가 사실 가장 큰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고요. 뭐 아주 쉽게 얘기를 하면은 내가 논문을 진짜 막 미친 듯이 썼다. 내가 썼다. 그러면은 일저자로 들어가고, 그 내가 교수가 돼가지고 내 제자가 논문을 미친 듯이 썼다. 그러면은 자기가 교신 저자로 들어간다라고 대충 생각하시면은 그게 이제 학계 네. 풍토에 가까운 네. 건데, 근데 학계에서는 그래도 논문은 굉장히 신성시하는 교수님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논문을 쓰는 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렇게 편하게 저자십을 나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거보다 제 생각엔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은 논문의 저자로 들어가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된다라는 스탠다드는 다 있어요. 네네. 연구실마다. 근데 연구실마다 다 있는데, 일저자는 기본적으로 원고를 자기가 거의 다 쓰거나 실험에서 매우 주도적인 위치를 하거나, 그 다음에 그게 둘 다 결합이 돼 있거나, 그게 반드시 동반이 되어야지 일저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저자는 지금의 대학이나 입시나 이런 데서는 거의 실적으로 안 칩니다. 공저자는. 아, 너무 그런 스펙 부풀리기에 많이 활용이 되니까. 그렇다기보다 공저자는 그 논문에 기여한 게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논문이라고 주장할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 논문에 참여한 거지. 숟가락만 얹은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거군요. 근데 숟가락 얹었다고 하면 제가 있었던 아니, 그 말하기, 공저자 논문은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일반 분들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정말 쉽게 말하면 네. 일저자가 정글이에요. 네. 교신 저자가 미드나 원딜인 거죠. 네. 그러니까 왔다 갔다 라인 개입은 정글이 다 해주는 거고, 네. 나중에 이제 총괄적으로 캐리하는 거는 미드 네. 원딜이 하는 그런 네.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근데 일단 저자십은 그 정도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일저자로 의학 저널에 냈잖아요. 의학 저널에 냈습니다. 의학 잡지에 냈는데, 의학 잡지가 어디 냈냐면 대한병리학회지에 냈어요. 병리학회. 대한병리학회지. 그런데 우리나라 병리학이 뭐죠? 병리학이, 이거 설명 잘못하면 병리학 교수님들이 너무 싫어하실 텐데. 넘어가시죠. 그러면 네. 병의 원인에 대한, 아. 병인의 원인에 대한 가장 미시적인 접근을 하는 분들이라고 네네. 생각하시면 돼요. 아, 네. 병의 이치. 성리학, 병리학, 그런 어쨌든 그런 건데, 네. 근데 우리나라는 그 전문의 제도가 있잖아요. 네. 전문의 제도가 있으면 대부분 전문 학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경외과면 신경외과 학회, 그렇죠. 예방의학과면 예방의학회, 이렇게 학회가 있어요. 네. 근데 그 학회가 공식적으로 발행하는 잡지가, 그러니까 공식 저널입니다. 공식 저널. 근데 그러면 공신력이 있는 잡지라고 봐야 되겠네. 우리나라 병리학회에서 우리나라에서 발표하는 저널 중엔 제일 좋은 저널이에요. 그러니까 뭐 돈 벌려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걸 돈 벌려고 한다고 하면 정말 거기 사람은 다 거품 무실 거예요. 왜냐하면 네네네. 거기는 이제 장사하는, 출판으로 장사하는 데가 아니에요. 오히려 게재료도 무료인 거고, 그 다음에 뭐 하면은 이제 오히려 시상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인정받는 저널입니다. 네네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저널인데도 이게 우리나라 저널임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도 이게 SCI급으로 등록이 돼 있어요. SCI라고 해서 SCI 2로 네. 2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근데 SCI라고 한다는 건 이제 그 저널이 표준적인 질 이상이 된다라는 걸 의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절차를 거친 저널이라는 걸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병리학회지에 논문으로 투고를 했다라는 거는 사실은 그렇게 쉬운 일은 절대 아니고요. 절대 아니고, 대한병리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려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일반적인 그 학술지에서 대표 저널에서 투고하려면 해당 분야 전문의 과정을 하는 정도에서는 투고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서는 투고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그 대부분 그 논문이 잡지잖아요, 사실. 네. 잡지로 들어가가지고 뒤에 그 저자의 정보가 나오는데 그 저자의 정보 안에서 1저자나 교신 저자는 뭐 말할 것도 없지만 1저자가 박사가 아닌 경우는 정말 찾기가 어려운 정도예요. 그 대부분 박사급에서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이 되는 이제 학술지라고 한다면 대부분 박사급은 되어야 최소 그 박사 과정에 있거나 네, 그런 정도는 되어야 이제 거기에 보통 그러니까 그 평균을 내보면 통계를 내보면 정말 거의 극단적으로 대부분이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1저자로 발표가 나갔는데 논문이 나갔는데 근데 1저자를 어떻게 하게 된 거냐면 2주 동안 인턴십을 해서 1저자가 되었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지금 알려진 바로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에 대학 나온 사람은 얼마나 많고 그냥 졸업 논문 써본 사람도 꽤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대학원생들 얼마나 많습니까? 대학원생들은 다 한 번씩 논문 끄적거리고 본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자기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고등학교 2학년이 2주 인턴을 해서 SCI급 국내 대표 저널에 1저자로 발표를 했다라는 게 그 자체가 하나가 다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지금 방금 좋게 얘기를 해주신 거지만 정말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거는 누가 봐도 말도 안 된다. 근데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은 다 말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관련된 사람들은 다 이건 말이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 이거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쉴드 불가예요. 이거는 이거 괜찮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기가 불법은 아닌데 쉴드는 못 쳐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게 두 분 다 박사과정을 다 끝내신 분들이라 예. 이 주제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전문가실 것 같은데 저는 뭐 석사도 안 했기 때문에 뭐 학사 졸업 논문이야말로 진짜 에세이 쓰면 되는 네. 거거든요. 독후감 이런 거 쓰면 다 해주잖아요. 졸업 논문이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사실 개념이 좀 없어요. 논문 자체에 대한. 네. 예. 근데 지금 이 딸내미가 한영외고면은 좋은 외고죠. 네. 예. 머리 좋아야지. 외고에서 한 어느 정도 되죠? 외고에서 1등은 아니지 않나요? 1등은 뭐 저 때는 대원, 대원외고라고 네, 뭐 대원 다음에 얘기했었던 것 대일, 같은데 예. 뭐 그 다음에 한영 뭐 이렇게 가지 않나요? 그러면 공부를 아주 잘한 건 아닌 걸로. 잘했지만. 그 정도면 뭐 아주 잘한 걸로 에이. 아닌가? 외고 정도 들어갔으면 여기 잘한 거 아니에요? 외고 나오신 분 있으세요? 외고 나 못 가봤는데. 그러니까 이게 전 어쨌든 아닙니다만. 간에 네. 어쨌든 간에 네, 이제 뭐. 어쨌든 아버지는 서울대 교수까지 했는데 그러니까 대원외고 아니면 뭐 과학고 이 정도는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조금 뭐 근데 그것도 좀 얘기가 있지 않나요? 그 한영외고 들어간 것부터가 좀 뭔가 네. 뭐 얘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정확히 그건 약간 그러니까 의혹 제기 수준이고. 네, 근데 요- 이제 요거는- 여기서 네. 네. 여기서 느끼는 게 이거는 학계에 조금이라도 발을 담궈보면 실드 불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똑똑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 정리를 좀 해볼게요. 그러면 이 조국의 딸은 고등학교 2학년 때 논문을 냈고 1저자로 등록을 해서 병리학회 이 잡지에 네. 이거가 게재가 됐어요. 네, 그렇죠. 근데 불법은 아니다. 근데 용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벌어진 거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불법이라기보단 이거는 연구 윤리의 문제예요. 아, 그러니까. 예, 법적인 그러니까. 근데 연구 윤리의 문제인데 여기서는 국가 연구비가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 연구를 수행한 데 밑에 논문에 보면 국가 연구비를 받았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국가 연구비를 받고 그 다음에 연구를 수행한 그러니까 건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려고 하냐면 이런 식으로 흘러갈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법을 어긴 건 아니지 않느냐. 아. 이런 식으로 흘러갈 것 같으니까 아. 이게 불법이냐 아니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시사건건에서 조국 딸 쉴드 치는 상상함? 아, 그게 아니라 이게 아니 어림도 없지. 어림도 없지. 이렇게 흘러가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지금 이 벌어진 이 일이 이쪽에서는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일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네. 정확하게 전달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청문회가 이제 생길 거잖아요. 하고 뭐 인사청문회가 있을 건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논문이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얘기를 할게요. 가장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네. 앞에 선행 연구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 지금 네가 쓴 논문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연구를 한 걸 충분히 찾아봤냐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거를 이제 무슨 논문이 있었고 누가 이런 연구를 해서 여기까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네. 라는 거를 설명하는 게 선행 연구가 있고, 그리고 내가 할 건 뭐다라는 걸 설명을 한 게 있고, 그러니까 나는 그런데 여기까지 해온 걸 보니까 이러이러한 부분이 아이디어가 있다 나는. 그래서 이거를 한번 내가 증명을 해보겠다, 검증을 해보겠다 하고, 그 어떤 식으로 내가 검증을 했는지 설계를 해가지고 그걸 실험을 한 다음, 그래서 결론으로 내는 내가 해보니까 이런 결론이 나왔다라는 것까지 내는 거가 이제 논문의 하나의 세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첫 번째 부분인 그 선행 연구를 검토하는 것부터, 과연 이 2주 동안 인턴으로 하면서 혹은 그 2주 전에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그 기존의 그 연구가 되어 온 지금 그 거인의 어깨까지 이 사람이 도달할 수 있었느냐를 이제 먼저 얘기를 해본다면, 이거는 공부해야지 그거 어떻게 해요?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여기까지 와야 돼요. 일단 예. 일저자로 들어오려면 예. 여기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올라와가지고 기어 올라오든, 뭐 머리가 좋아가지고 뛰어 올라오든, 아니면 뭐 누가 끌어줘가지고 끌어올려 주든 간에 어쨌든 여기까지 올라와야 되거든요. 여기까지 올라오고 나서 조금 더 이제 한 스텝을 더 밟아 나가야 되는 게 이제 논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뒤에 과정, 뭐 실험을 설계하고 내 주장을 뭐 하고 그런 것까지 다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 전에 선행 연구부터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야, 이 일이 이제 공부를 좀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겠네요. 근데 문제는 이 논문이 대학을 들어가는데 쓰여졌고, 그렇죠. 그 다음에 대학에서 다시 의전으로 넘어갈 때까지 쓰여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그거예요. 제가 이제 질문이, 그러면은 얘는 왜 논문 1저자로 등록이 됐느냐, 이거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이거를 사실 궁금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게 결국 대학교 들어가는 스펙에 활용이 됐다, 이 얘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예전에 지금은 한 2년 정도 전에는 전수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가 자기 아들이랑 논문 쓴 게 있는지, 네. 아니면 고등학생 저자인 논문이 있는지, 네. 그런 걸 찾아내서 그걸 다 양부부정으로 다 걸러냈어요. 그것 때문에 잘린 교수님들도 꽤 있습니다. 네. 아, 그 잘린 교수님들을, 네. 고등학생들을 이제 그렇죠. 이게- 고등학생을 자기 연구실에 데려가서 자기가 페이퍼를 쓰게 하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됐는데, 이게 몇 년도냐 하면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이에요. 10년 전에 고등학생을 인턴십을 보내서 SCI 일전화를 보내겠다고 설계한 것 자체가 정말 선구자예요. 정말 선구자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는 그쯤에 뭐 10년 전부터 해가지고 그 전수조사 들어가기 전까지 네. 굉장히 많은 그 청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게 되게 많았었다고 전 알고 들었어요. 네네네. 뭐 청탁을 받은 분한테도 얘기를 들었었고. 이러니까는 없는 집 애새끼들은 죽어라 수능 공부해봐야 대학을 못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때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입학 사정관제니 뭐니 하면서 굉장히 대학을 들어가는 루트가 다양해졌죠.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면서, 이때 그럼 대학에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가장 큰 스펙이 뭐겠어요? 다 교수인데 뽑는 사람들이 논문을 썼다고 그렇죠. 이러면서 그 정당화시키기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사실 뽑는 사람 입장에서도 말도 안 된다라는 걸 알고 있긴 하겠죠. 그런데 이거를 어쨌든 간에 그게 누군가에게는 어떤 그 코디네이터인지는 모르겠어요. 뭐 스카이캐슬이나 입시 코디인지 그럴 수 모르겠는데 입시 코디가 뭐 쌩.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바람이 한번 불었을 것 같아요. 이러면서. 근데 스카이캐슬 코디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대단하신 분이죠. 공부를 시켰잖아요. 열심히 공부를 시켰잖아. 그럼 훌륭한 분이죠. 훌륭한 선생님. 뭐 그런데 정말 요즘 보면은 옛날처럼 공부만 잘해가지고 대학을 가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정말 온갖 활동들을 많이 해가지고 대학을 그러니까는 보내는. 진짜 그래서 항상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지난주에도 보수는 홍준표만 믿고 가자. 수능 2번 봐가지고 2번 보고 나머지 다 없애고 수능 100%로 가자라고 하는 거가, 그렇게 됐으면 사실 이런 종류의 건들은 전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수백 명이 되는 고등학생 저자들은 나올 필요가 없죠. 그게 뭐 그러면은 이것 네. 때문에 이 고등학생들이 1저자로 등록된 논문들도 지금 근데 이거를 이미 2년 전에 전수조사를 했었습니다. 네, 전수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우리 이제 논문들은 데이터베이스에 다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식으로 검색을 했냐면,
우리나라에서 나온 논문 중에 스쿨이라는 소속이 되어 있으면 그거를 다 걸러내서 직접 확인을 한 거예요. 스쿨은 뭐냐 하면 하이스쿨. 대학부터는 스쿨이란 말이 안 들어갑니다. 거의 그렇죠. 대부분은. 네. 그래서 그 스쿨이란 말이 들어간 저자들을 다 걸러내서 봤는데 이 논문은 안 걸렸어요. 왜 안 그랬을까요? 소속을 단국대학교 의생명연구원으로 해둔 거예요. 고등학교로 해둔 게 아니고. 연구원으로 연- 연구원 인턴. 연구원은 근데 이거 자체는 사실은 그냥 교신 저자가 표기하는 거에 따르는 거예요. 이거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네네. 그래서 그때 안 걸린 거예요. 네. 그때 안 걸려. 근데 만약에 그때 무슨 외국어 고등학교라고 소속을 표기를 했으면 그때 걸렸겠죠. 한 2, 3년 전에 걸렸겠죠. 근데 이거는 그 저자 표기가 단국대학교 그 의생명연구원이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안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논문이 게재될 때쯤 그 연락이 와요. 그 논문은 맨 뒤에 그 저자에 대한 소개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소속이 어디고 뭐 학위 과정 혹은 학위가 뭐고 그리고 관심 분야는 뭐고 뭐 무슨 연구에 관심 있다 이런 거 좀 정리를 간단하게 해가지고 보내달라라고. 그러니까 논문 게재가 확정이 되고 나서 그렇게 연락이 오고 또 어떤 데는 사진도 보내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거기 한 다음에 학교 안에서는 이제 연구 정보 시스템 같은 거가 있어서 내가 쓴 논문에 대해서 또 그걸 등록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그 소속도 그렇게 했지만 문제가 되는 거는 그때 고등학생이나 그런 게 아니라 그 학위 그거를 이제 박사로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2년 전에 잡았었던 그 전수조사에서 이게 걸리지가 않았었다라고 하는 게 이거는 이제 확실하게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인 거죠. 뭐 그러니까 그거는 그 공적인 시스템에 허위로 입력을 한 거잖아요. 실수인지 고의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허위로 입력이 된 거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근데 제가 요거 보면서 제가 얼마 전에 김 기자님한테 카톡이 왔습니다. PGR에서 제발 열 좀 내고 싸우지 말라고. PGR에 제가 댓글로 그때 PGR 20일에 가면 조국 교수님 때문에 1300풀짜리 글이 있어요. 거기에 제가 진짜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이랑 제가 키배를 열심히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바쁘시다면서요. 되게 한가하신 거 같아요. 그게 그런 거 보면. 제가 보통 새벽에 화장실에서 PGR을 들어갑니다. 화장실에. 근데 거의 치질 걸릴 뻔했어요. 거기 댓글 쓰느라. 근데 제가 진짜 너무 화가 나는 게 뭐냐면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적인 논리로 돼버렸잖아요. 근데 자기의 정치적 호불호 때문에 자기 직업 윤리를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막 등장하는 거예요. 네. 자기도 교수, 자기도 연구자인데 이거 문제 없어,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게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관계자들은 그러니까 특히 이 뭐 당국대 교수나 아니면 그 공동 저자가 있겠죠. 그렇죠. 그 사람들은 사실 여기서 아니다 저 사람 별로 안 했는데 일저자로 해서 나 억울하다라고 나와서 밝히는 게 별로 이득이 안 돼요. 이 사람들은 인정을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아니 나는 이 사람 스펙 조국달 스펙 쌓아주기 위해서 일저자 아닌데 일저자로 내가 해줬어라고 하는 순간 자기는 나는 연구윤리를 그냥 철저하게 알면서도 위배했다라고 인정하는 꼴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이 사람 열심히 했고 뭐 이렇게 잘했다 그때 라고 뭐 얘기할 열심히 수밖에 했다. 없는 네. 거죠. 그리고 관련된 연구 공저자로 있는 다른 사람들은 괜히 자기가 거기서 까가지고 네. 뭐 관련된 사람들이랑 척지면 네. 자기가 이거 사실 논문이 인생을 바꿔줄 논문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사람의 이거 내가 일저자로 됐으면 나의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급은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그게 스펙에 그 여러 가지 몇 줄 이렇게 들어가는 거긴 하지만 이미 또 10년이나 지났으면 더 이상 점수로 카운트도 되지 않는 그런 정도가 돼버렸고. 네. 뭐 그런 상황에서는 굳이 관계자가 나와가지고 이거 조국달이 뭐 나쁜 사람이고 이 교수가 진짜 나쁜 놈입니다라고 얘기를 할 그 유인이 없는 상황에서 주변 사람들이 논문을 써본 사람들도 있지만 안 써본 사람들도 그냥 그거를 보고서 내가 봤을 때 이거 별거 아니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정도는 뭐 그냥 다 뭐 쉽게 쓰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는 일단 기분이 나쁘고, 그러니까 이거는 더 이상 법과 그런 문제가 아니라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게 이런 걸로 이제 대학을 갔다는 것도 기분이 나쁘고 이런 걸로 의전원을 들어갔다는 것도 기분이 나쁘고
이런 걸로 논문을 썼다는 것도 기분이 나쁜 거예요. 굉장히 제가 항상 얘기를 그 자한당 얘기를 했었던 국민 눈높이라는 얘기를 항상 얘기를 그렇죠. 했잖아요. 예.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국민 눈높이를 벗어난 그 정말 자한당에서 얘기했던 것 중에 거의 처음으로 제가 공감을 하는 이건 정말 저는 국민 눈높이에 좀 맞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예.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건드리면 안 되는 게 네. 입시랑 병역 건드리면 아, 네. 그렇죠. 살아남은 사람이 없습니다. 아, 그렇죠. 근데 지금은 입시가 너무 크리티컬하게 네. 학부, 대학원 둘 다 걸려 있잖아요. 심지어 그러니까 외고를 나와가지고 이과도 아니에요, 과학고도. 그리고 과학고에서 뭐 의대 가는 것도 또 뭐 여러 가지 질타를 받았겠지만 심지어 문과에서 이과 논문을 썼고 그리고 뭐 나와가지고 거기로 갔잖아요. 의전원으로 갔기 때문에 더 그 말이 나오는 거죠. 아 이건 진짜 완전히 입시로 그러면 된 계획 이 이 조국 아니냐. 딸은 의사입니까 지금? 아니죠. 거기 그 유급당했잖아요. 네. 학점 미달로. 그래서 사람들이 고2 때 의학 저널 그러니까 나름 인정받는 저널에 일저자일 정도의 실력자가 의전을 갔더니 학부 수업 코스를 못 통과하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무슨 막 댄스에 침취해서 막 춤 동아리 하고 이런 거 아닐까요? 뭐 그 의전원을 가서 춤동아리를 하면은 뭐 훌륭한 사람이죠. 근데 그 제가 이번에 피의 실더들을 많이 봤어요. 피 같은 있죠. 실더를 치는 예. 사람들을 봤는데 근데 이게 제가 몇 가지의 논리적인 그 귀결을 좀 봤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제일 첫 번째 이 사람들의 실드 치는 거는 일저자가 아무것도 아니다. 일저자는 편하게 할 수 있는 거야. 그렇게 이 정도면 일저자 할 수 있어. 그걸로 실드 치는 사람이 하나가 있습니다. 네.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논문이 쉬운 거야. 논문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야 라고 실드 치는 사람이 2명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부류로는 대한병리학회지 저널이 임팩트 팩터가 1점도 안 되기 때문에 허술한 저널이야 라고 하는 사람이 3명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요즘에 수시 입시는 다 그래 라는 그런 식의 네 종류의 실더들이 있어요. 네 종류의 실더가 있는데 일저자는 아까 제가 눈을 설명드렸습니다. 이 정도 기여로는 절대 일저자가 안 돼요. 네. 그 다음에 논문에 실제로 읽어보면 논문이 가치 없는 정도의 논문은 아니에요. 굉장히 어렵게 구해온 샘플을 실험한 거예요. 그게 어떤 거냐면 저산소증이 있는 아이와 신생아와 없는 신생아의 샘플을 가지고 와서 거의 60개 이상을 직접 돌린 거거든요. 근데 저산소증 있는 사람 애기 샘플 30개 가져오는 건 어려워요. 어렵겠죠. 어려워요. 발품 팔아야 되겠는데. 발품 팔아야 되는 거예요. 전국 병원을 막 돌아다니는. 그래서 그거를 유전적으로 분석한 거예요. 유전적으로 분석을 한 거라서. 저거야? 네, 저 논문. 영어로 돼 있어 왜? 영어 논문 의학 SCI 논문인데 영어로 돼 있죠. 아 그래요? 네. 기분 나쁜데? 그게 탈락! 그래서 저런 거예요. 그 다음에 대한병리학회지는 그래도 우리나라 학회 공식 저널입니다. 그래서 절대 허술한 데가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요 논리예요. 수시에서 다 그렇게 있는 일이야 라고 했는데 그 수시 제도 같은 걸 누가 도입했습니까? 진보교육감들, 그 다음에 지금의 교육부, 이렇게 지금 입시제도를 설계한 사람들이 이런 일은 없을 거다라고 말하고 제대로 그런 데에서 좀 뭔가 의지가 있고 미리 뭐 고등학교 때 특색 있는 활동을 한 사람들 뽑자고 만든 제도가 지금 이런 제도인데 그 제도에서 지금 와서 조국 그 따님을 실드 치겠다고 원래 이 제도에선 비일비재하게 강남에선 다 있는 일이야 라고 해버리면 그러면 이 제도 없애야죠 이제.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한번 예상을 해봅시다. 이게 사실은 오늘 워낙에 이 일이 좀 이슈가 크다 보니까 오늘 한 5개 6개를 준비했는데 이슈를 좀 줄이고 이거를 좀 더 가도록 하죠. 그동안에 일단 어쨌든 법무장관 이제 후보잖아요. 자 그러면 장관이 될 거냐 말 거냐. 그러면 이게 그동안에 있었던 탈세, 뭐 병역 비리, 그다음에 뭐 있습니까? 뭐 기본 세트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위장전이 뭐 요런 것들에 비교해서 이 문제가 더 크리티컬하다, 크리티컬하지 않다. 저는 이게 앞으로 약간 위장 전입 같은 느낌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털면은 위장 전입으로 대부분 걸렸었잖아요. 네. 근데 심지어 그때 왜 그게 마음적으로는 위장 전입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이게 더 심각한 걸로 보이지만 네. 왜 제가 그거랑 동급으로 보냐면 위장 전입은 일단 그 범법 행위잖아요. 그렇죠. 법을 어기는 거죠. 근데 이거는 범법은 아닌데 네. 기분이 굉장히 나빠요. 그러니까 이거는 윤리적으로 좀 근데 용납이 안 되는 그런 이게 부분인 거죠. 우리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은 범죄자죠. 네. 범죄자잖아요. 근데 그 조국 교수님이 서울대에서 무슨 강의를 하셨냐면 연구윤리 강의를 하셨어요. 네. 본인이 연구윤리 강의를 하셨다니까요. 연구윤리한 사람이 이게 연구윤리에 어긋난 일인지 모를 수 있다고요? 그래서 표리부동한 거예요. 네. 표리부동한 거. 그래서 오랜만에 들었죠. 저는 김성근 감독이 이제 퇴진한 이후로 세이콘에 적은 세이콘이다 뭐 이거 이후로 조적조. 조적조라는 이제 세이콘 감독님이 이제 슬슬 굴레를 벗어 던질 때가 된 거 아니냐. 아니 근데 요즘에 그래서 신조어 몇 개 생겼잖아요. 조무무. 조국이 무섭긴 무섭구나. 그래서 저는 처음에 조무무 하길래 아니 이거는 우린 아무리 들어도 롤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리 봐도 친구가 생각이 없나? 안 나는데 이게 조국이 트위터에 올린 정유라, 그러니까 결국은 최순실 딸 정유라와 조국의 딸 누군지 모르겠어요. 조 뭐라고 하던데. 네. 이 차이가 뭐냐 이런 거죠. 이제 정유라랑 조국의 딸을 비교하는 이런 여론들도 생기고 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그때 저 최순실 사건도 그 터진 게 입시 비리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 정유라를 최순실이 자기 딸을 네.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학교 보내려고. 자, 이건 정유라는 비리였어요. 그렇죠. 불법 행위가 일어났었고, 그러니까 네. 지금 제가 계속 물어보는 거가 청문회 통과할 거냐 안 할 거냐. 그 결국 지금 어쨌든 법을 어긴 게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걸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요? 상당 부분 존재해요. 있어요? 이게 그냥 그게 딱 중요한 거죠, 사실. 펀드를 안 받은 그 논문 그냥 하나 그 자체면 네. 상관이 없는데 음. 지금 일단 그 당국대 내부 시스템에 박사로 잘못 입력돼 있죠. 네. 그 다음에 연구비 수령 시점이 네. 연구비 수령 시점이 논문보다 1년 전이에요. 네. 1년 전에 끝난 펀드를 사사가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는 원래 있을 수 있어요. 네네. 있을 수 있는데 근데 법적으로 업무방해나 이런 걸로 걸면 네. 걸릴 소지가 없진 않아요. 없진 않아요. 그런데 저는 이 건 자체가 네. 저는 방금 얘기를 하셨던 것처럼 뭐 네 번째로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거는 뭐 수시에서는 뭐 흔히 있는 일이야라고 얘기를 네. 하는 거가 분명히 이거랑 비슷한 종류의 건으로 자기 그 자식들을 대학에 수시로 보낸 건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 이제 슬슬 들어가는 이제 장관급으로 들어가는 청문회급이 있는 사람들은 있겠죠. 왜냐면 요때 다 네. 요 나이쯤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검증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몇 개 뭐 음주운전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하다가 이제 위장전입 있고 그리고 여기다 하나가 추가된 거죠. 자식 그 입시. 뭐 입시 비리, 뭐 네. 수시 비리. 저는 이 건 이쯤이 돼서 그래서 저는 솔직히 얘기를 하면은 일단 청문회를 안 열어주니까 청문회가 이렇게 열릴지 안 열릴지도 잘 모르겠는데 왜 안 여는 근데, 거예요? 근데 자유한국당은? 청문회를 열면 보고서 채택을 하든 안 하든 이때까지 다 장관을 시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청문회를 열어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안 열어도 안 열면 지금 추석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럼요. 추석에 모든 가족들 모여 앉아서 추석 때 우리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게 너네 아들 대학 어디 갔냐 그 이야기인데 지금 조국 딸 거기 갔대가 지금 추석에서 이야기하기를 바라고 있는 거잖아요. 야당은. 그러면은 그러니까 저는 왜 자꾸 이게 불법이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는 게 야당의 공격 포인트, 그러니까 여당의 수비 포인트가 나는 여기에 있다고 계속 보는 거거든요. 여당은 도의적인 뭐 윤리적인 문제는 있으나 법적인 잘못은 없다 이렇게 수비를 할 것이고, 그리고 야당은 이게 법적인 문제가 있어야 도의적으로도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으니 이런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공격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법적인 문제가 없어도 윤리적으로 이게 심각한 문제라고 느껴지면 그거는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도덕성이 검증이 안 되는 건데 특히 법무부 장관님이잖아요. 아니 근데 그동안에 장관들을 딱 보면 법적으로도 문제 있는 사람들조차도 장관이 많이 됐었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네.
저는 이 건은 도덕적으로 생각했을 때 제가 뭐 연구자라서 뭐 그런 거를 떠나서 그냥 일반적으로 이게 연구 논문의 문제라기보다는 입시의 문제랑 네. 신분 세습의 문제까지 이제 넘어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은 이걸 봤을 때 조국이라는 사람은 능력도 없는 지 딸을 네. 그 뭐 이렇게 자기 백이랑 자기 뭐 권력을 쓰고 자기의 뭐 그걸 써가지고 막 논문 같은 거 쓰게 한 다음에 의전원에 꽂아서 의사를 만들려고 한다. 이게 돼버리니까 공부 잘하는지 못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대학도 고려대를 보내고 뭐 심지어 의전원까지 이렇게 딱 꽂아줬으면 자기 자식들 보는 부모 입장에서는 얼마나 열불이 나고 그리고 그렇죠. 자식들 입장에서도 추석 때 가서 왜 아빠는 조국이 안 돼서 라고 얘기를 하면서 서로의 그 왜 아빠는 내 논문 안 사줘? 이런. 예전에는 일방적으로 두드려 맞았다면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 역공의 포인트가 돼버린 거죠. 아니 아빠는 왜 논문 읽어줘 못 시켜주냐고. 아빠가 해줬으면 나도 의사 됐을 거 아니야. 너 공부 열심히 해서 의사 해야지. 문쾅. 아빠가 잘해. 문쾅. 이렇게 서로 역공이 되는 뭐 우스갯소리 얘기를 한 거지만 아무튼 이게 굉장히 그냥 입시 문제라기보다는 심지어 의전원에 꽂아줬다는 것 때문에 더 심각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논문을 이용해서 의전원에 들어간 것이다.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 아니 근데 저도 확정되지 않은 거는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근데 이 따님 분이 자기 자소서랑 이런 거를 해피캠퍼스랑 이런 데 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돈을 내면 다운받을 수 있게 해놨어요. 그렇군요. 근데 거기 읽어보면 네. 참 기가 찹니다. 기가 차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의대를 나왔고 이제 네. 저 다음 세대 저희 때는 의전 때문에 정원이 반토막 나 있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반토막 나던 시절이에요. 네. 저희는 이제 학부에서 의전으로 넘어가려면 의전 TO를 미리 확보해 놔야 되니까 저희 때는 대부분 이제 한 3분의 2 정도의 의대가 정원이 반토막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의대 가기 진짜 어려웠거든요. 근데 일단 저희 세대는 의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반감이 피해를 받기 때문에 그렇죠, 피해를 그렇죠. 받기 때문에 기분이 네. 별로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정도면 제가 더 좋은 학교를 갔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 우리 학교 좋은 학교인데 우리 학교 좋은 학교인데 연대 올 수도 있었는데 아쉬우시겠네. 세브란스 오실 수 있었는데. 저는 더 잘했어도 고대 안 갔을 것 같긴 해요. 네, 그랬는데 저 집에 가도 돼요? 저 갑자기 엄마 보고 싶어서 저 엄마 미안해 내가 수능을 더 잘 쳤어야 됐는데 동문이 될 수 있었는데 아쉽네요. 의전의 피해자. 자, 정리를 다시 좀 할게요. 제가 아까 뭐 조국과 조국의 딸을 실드 치는 것처럼 이게 비칠 수가 있는데 두 분이 굉장히 이제 이거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반대 입장에서 이렇게 수비하지 않을까라는 거를 계속 얘기한 것뿐이에요. 네. 사장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저기 머리에 잘 안 들어가요. 지금 너무 공격이 세게 들어와서 어지러워. 근데 이제 그러면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상식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걸로 이득을 취한 정황은 충분히 의심되는 네. 예, 이런 상황인 거고. 자, 조국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이 될까요, 안 될까요? 두 분의 한번 예측을 들어보고 싶어요. 저는 지금 이것 때문에 지지율이 엄청 까지고 있어요. 지금 네. 오늘 네. 리얼미터 보면은 지지율이 꽤 내려갔거든요. 근데 이거는 결국 지금 조국이 장관 되시잖아요. 조국 교수님이. 그러면 사법개혁이 물 건너갑니다. 오히려 자기가 이제 이거 사법개혁을 막고 있는 세력이 되는 거예요. 이제 누가 믿고 따르겠어요. 영이 어떻게 서요. 이제 이거 임명되시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고소고발 엄청 들어올 거예요. 본인 사건으로. 본인 사건으로 검찰 수사 받아야 되는데 그게 법무장관이 영이 서겠어요? 안 서죠. 그래서 지금은 손절도 늦었어요. 이미. 손절 타이밍도 이미 늦었습니다. 근데 안 됩니다. 하면 안 돼요. 근데 저는 왜 아직도 손절을 안 하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면서 있었어요. 저는 이게 좀 이 정도 뭐 제가 뭐 연구자로서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네, 정치인들은 두 분 다 되게 박사를 다 하신 분이라 이게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민감한
네. 어떤 반응이긴 해요. 제가 주변의 사람들 얘기해 보는 것보다 굉장히 분노하는. 저도 이제 오늘 이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죄를 지어서 대학원을 갔고 대학원에서 얼마나 죄를 지어서 논문을 쓰고 있는데 쟤는 뭔데 고등학교 2학년 내일저대를 하고 있냐고요. 소년이 잘못하면 소년원에 가고, 그렇죠. 대학생이 대학생이 잘못하면 잘못하면 대학원에 가고. 네. 지난번에 그 이우연 그 씨 요즘에 혐한 방송 열심히 나오고 있는 네. 이우연 씨 논문 한번 깠다가 댓글로 논문 한 편 써보 이런 얘기도 이제 댓글로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 네 하고서 그냥 가만히 차라리 있었는데. 그분들은 논문 한 편 쓰시려고 15년씩 조사하신 분들이에요. 그쵸. 오히려 연구자의 윤리로 따지면 네. 내용은 차치하고서 네. 윤리로만 따지면 그분들이 낫죠. 아니, 뭐 그분 얘기가 아니라 그 방송에 댓글을 다신 아, 분한테 네. 네, 그랬는데 네. 근데 저는 딱 보다가 이게 어느 순간 보니까 의전원 입시 문제, 대학 입시 의전원 입시로 딱 넘어갔을 때 아 여기서 손절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손절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어쩌면 그 나머지 다른 장관 임명자들을 쉽게 보내고 혼자서 원기옥을 쌓아가지고 한 번에 먹고 떨어지려는 건가? 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굉장히 오래 끌더라고요. 네. 이게. 근데 일종의 지금 정권의 아이콘이시잖아요. 그렇죠. 아이콘이라서 네. 지금 쉴드를 치시는 지금 많은 분들도 사실 못 받아들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믿고 이때까지 SNS에서 그 옳은 말씀 하시던 그 그렇죠. 조국 교수님 아직까지 거기서 못 벗어난 거예요. 근데 이때까지 해오신 말씀이 좋은 말씀 많았잖아요. 저도 대학 때 굉장히 그때부터 와 이런 교수님 있으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할 정도였으니까. 뭐 유명했죠. 스타였죠. 역시 사람은 잘생겼잖아요. 얼굴이 잘생겨야 된다고. 잘생기고 서울대 교수에다가 아, 저희 동문 중에 박인비라고 굉장한 골프 스타가 있는데 그렇죠. 스타가 아닌 것 같아. 아, 고대는 김연아가 있는데. 고대는 아, 김연아가 있죠. 이명박도 있죠. 네. 라운지도 있습니다. 이명박 라운지. 네. 아, 성균관이랑 황교안. 우와. 전 법무부 장관이시네요. 나의 후임으로 조국을 안 칠 수 없다고 최근에 이제 발언을 하셨던. 네. 자, 조국 일단 두 분 다 조국이 법무부 장관이 임명돼서는 안 된다. 임명이 전 반대예요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까지 왔으면 사실 저는 동생이나 아니면 좀 친척 지인들의 비리 이런 거에는 저는 꽤 관대한 편이에요. 사실 친동생이나 친형이라고 해도 나이 막 30 넘고 40 되고 그러면 그럼 사실 남이지, 뭐. 네 그냥 뭐 명절마다 한 번씩 1년에 2번 보는 남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딸 자식은 저는 문제가 좀 있다고 그쵸, 생각을 해요. 직계니까. 네. 네. 그리고 맨날 얼굴을 보고 그리고 자기가 충분히 저는 그 자식의 미래를 위해서 물론 그러면 안 되지만 어떤 식으로든 개입을 할 요인이 있을 수 있고 거기에 이제 흔들려서 본인이 개입을 했다면 그러면 저는 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네. 아무튼 조국이 이번에 이 법무부 장관 임명을 계기로 거의 대선 주자급이 됐어요. 아니 대선 주자요? 급이 됐다고요. 모든 뉴스에 아. 완전 틀면 조국이거든요. 지금 거의 예전에 주티아올 분위기죠. 주티아울이요? 낮에는 티아라, 밤엔 올림픽이라고 예전에 베이직 올림픽 때 나오던 너무 옛날 이야기인가요? 전 처음 들어보는 아, 거. 처음 들어봐요? 나도. 처음 PGR 에서 들어봐요? 이게 하는 뭐야? 얘기인가? PGR 개그야? 주티아울은 뭐야? 다 그래요? 모르셨나? 몰라. 유라이아 홀 정도는 들어봤는데 주티아홀은 모르겠네요. 아 런던 런던 때인가요? 아 런던 때인가 봐요. 유명했어요. 자, 이게 법무부 장관 임명을 이제 문재인 정부는 이야기를 했고, 하시겠죠. 예, 이제 될 거냐 말 거냐. 근데 지금 가장 핫하게 떠오르는 게 아들 얘기도 지금 스물스물 나와요. 그렇죠. 예, 근데 근데 아드님은 사실 저는 충분히 그건 이해 범주 아니에요. 왜냐하면 외국에서 출생하셨고 지금 학부도 외국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병역 수행 중에 어떻게 합니까? 미루면 되죠. 그거는. 그거는 학부는 외국에서 수행 중이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학부 아니신 거예요?
대학원을 대학원 과정. 국내에서 다니고 있는 걸로. 국내에서 대학원 다니고 네. 계신다고요? 아직 뭐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근데 군대를 그렇게 알고 있어요. 가면 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네, 그거는 뭐 연기야 뭐. 그게 연기를 5번이나 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대학원까지 올 정도면 매년 한 번씩 한다고 해도 그렇죠. 매년 한 번씩 하죠. 네. 저는 28살, 29살에 군대 갔는데. 뭐 지금 그거야 뭐 안 가면 문제지만 제가 봤을 때 고시한 사람들 네. 5번이 뭡니까? 28 막 이렇게 해서 고시 합격한 분들 한 8번, 9번씩 한 분들 많을 거예요. 안 간 게 문제지 뭐 그렇죠. 병역 연기야 뭐. 그러니까는 지금 이 조국의 딸 논문은 일단은 이쪽 바닥에서는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 그리고 이 논문이 입시에 활용됐을 확률이 개연성이 꽤나 있다. 그렇죠. 이게 지금 핵심 포인트네요. 개연성 정도가 아니고 활용이 됐어요. 활용이 됐습니다. 뭐 썼는데 활용이 안 됐다라고 해도 의도 자체가 굉장히 불순하잖아요. 고등학교 때 왜 합니까 이거를 일저자로 자기가 그냥 대학교 갈 때 쓰려고 하는 거죠. 이거는 누가 생각해도 그럼 이게 뭐 직접적인 개연성이 있느냐 없는 일을 떠나서 이건 무조건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건 정말 직접적인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전 민정수석 이제 네. 법무부 장관이 되려고 하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사법개혁의 적임자로 처음부터 그렇죠.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사법개혁의 적임자로 낙점을 해서 맨 처음에 민정수석도 안 한다 그랬었거든요. 조국이. 네, 사법개혁이라는 어떤 시대적인 과업가 아니라 과업을 네. 이루기 위해서 거의 삼고초려해서 조국을 데리고 왔어요. 문재인 정부에서. 그때 딱 와서 멋있는 말을 한번 하셨잖아요. 민정수석은 검찰 수사에 개입하면 안 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미지가 너무 좋았죠. 그때 끝내셨으면 얼마나 시대의 참 지식인으로 계셨을까. 자식들이 문제구만. 뭐 자식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 정유라가 공부만 잘했어도 이대 갈 공부할 실력만 있었어도 그러면 또 뒷구멍을 해가지고 연대 서울대 넣었을라 고대에 넣었을라. 근데 고대라니요. 이런 내가 연대 서울대라 얘기해가지고 아차 싶었어.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좀 너무 화가 나는 게 뭐냐면 과거에 우리가 그렇게 박근혜, 최순실, 정유라 왜 깠습니까? 우리 사회가 그나마 공정하다고 여겨지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사회가 그나마 발전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는 그 입시, 고시 그런 등용문 같은 절차들을 무시했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거랑 그거랑 논리적인 구조는 같죠. 뭐 중간에 교수님을 직접 협박했냐 아니면 좋은 말로 부탁드렸냐 그 차이지. 근데 이제는 그러면은 논란은 외압을 했느냐 아버지가 이거를 외압까지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냥 자기들끼리 아는 사이니까. 네. 그럴 수도. 그러니까 이게 또 어떤 교수 어떤 이 카르텔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10년 전이잖아요. 네. 10년 전에는 지금보다 논문에 대한 연구 윤리에 대한 의식이 조금 더 약했어요. 그때는 뭐 그럴 수 있지 이 정도로 받아들였을 수 있어요. 그랬을 수도 근데 있죠. 지금의 기준으로는 말도 안 되는 짓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확실히 우리가 불과 10년밖에 안 됐지만 그런 윤리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올라왔죠. 올라온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아무튼 이 딸 때문에 논란이 불거지고 있고 이게 조국이라는 인물이 법무부 장관이 되는데 걸림돌이 될지 아니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을 하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아니 이걸 1시간이나 했어요?